미증시 하락 속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1원 내린 1283.4원에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코로나 복합치료제 임상 3상 시험 중단 소식에 동반 약세 마감했습니다. 정제 마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유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확정에도 적자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약세 마감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2,400억 원 규모로 룩셈부르크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휴마시스는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 판별을 위한 분자 진단 키트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테크는 얼티엄셀즈와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 시장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숨고르기와 눈치 보기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증시 하락 속 경기 침체에 대한 관망세로 개인만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네,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뚜렷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서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 상향, 5월 내구재 주문 예상 대비 양호 등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완화가 됐지만 전일 미증시 하락과 또 전일 상승의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쉬어가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상승 출발한 우리 시장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내내 2,400선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행히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힘을 내주었고 장 막판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고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한번 살펴보시죠. 전일 돌아왔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로 기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1,000억 원 정도 담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1,000억 원 미만으로 제한적인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을 매수하는 모습으로 오늘은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업종별 움직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업종별로는 등락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혼재했는데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이 우위를 차지하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기계와 화학이 상승을 했고요. 전기가스와 증권이 오늘 시장 대비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종목 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 전기가스 요금 인상 소식에 전기가스업 종목들은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삼천리가 연간 최대이익 달성 기대감을 딛고 오늘 무려 7.37%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전기가스 업종의 하락을 좀 방어를 했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점으로 삼천리는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재생 에너지들의 강세 속에서 오늘 CS윈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풍력 발전주들의 수급 집중 가운데 CS윈드가 가장 좀 돋보이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유럽연합 EU의 재생에너지 2030년 목표 상향 입법화가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풍력 발전 기용 베어링 제조업체 CS 베어링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모 회사인 CS윈드도 오늘 7% 넘게 오르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자, 마켓맵으로 코스피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좋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지수 흐름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20위권 내에서는 단 4종목만이 하락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카카오, 셀트리온 등의 약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는 화학업종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LG화학은 단단한 실적을 딛고 4%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재생에너지의 그 강세 속에서 OCI가 오늘 7%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3% 넘는 상승을 지켜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인 종목 가운데 첫 번째로 셀트리온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과 상업화를 잠정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광범위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연구,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5거래일의 상승에서 하락으로 돌아서서 오늘은 0.56% 내리면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S51 한번 보시죠.
국제유가 최근에는 하락을 하고 있는 기조긴 하지만 정제 마진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이어갔습니다. 2000년 이후로 정제 마진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휘발유, 경유 가격의 고공행진 속에서 정유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정제 마진도 연일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 S-오일 3.84%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마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1%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시작해 상승폭을 키워가나 싶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며 장중 760선을 다시 깨고 내려갔습니다. 오후장에 낙폭을 회복하면서 770선 아래에서 가까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시장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2,300억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했고 기관도 슬금슬금 매도 물량을 키우면서 오늘 360억 넘게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건설과 기계업종이 오늘 테마를 형성하며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약세로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2%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기계장비 업종 중 종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원자력 테마 ETF가 상장했죠. 여기에 정부의 원전 세일즈 외교 기대감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스닥에서는 BHI가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21% 상승으로 거래 마치면서 기계장비 업종을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어제 강세 보였던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5% 이상 하락하면서 시총 상위주 중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LNF는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란 긍정적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동안 우상한 곡선을 그렸던 ABL 바이오는 3% 넘게 하락한 반면 CGN의 빨간불이 오늘 눈에 띕니다. 원숭이 두창 진단 시약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유럽 등 원숭이 두창이 확산 중인 국가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장 초반 10%까지 급등을 했지만 윗꼬리를 달며 2%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톤 스포츠인데요. 서울시가 연말까지 따릉이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소식에 자전거 관련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알톤 스포츠가 관련주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상승폭은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덴티스도 보겠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치과용 의료기기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올해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가 실적을 이끌 거란 긍정적 리포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올 2분기 영업이익이 200% 이상 증가할 거란 전망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14% 상승을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냉탕과 온탕으로 갔던 우리 시장 그래도 사흘 연속 코스피 빨간불 켜름을 마감했습니다.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ETF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강한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G7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격에 상한을 둠으로써 러시아의 석유 이익을 제한하고 유가의 상승세도 막겠다는 건데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제유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WTI 109달러를 다시 회복한 가운데 지난주 쉬어갔던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드 환해지 상품이 3%의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타이거 200 중공업도 1%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최초로 원전 ETF가 출범했습니다. 원자력 관련주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장주로 꼽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3%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종목 내 비중 20%로 이 상승을 이끌었고요. 비중 5%를 차지하고 있는 CS윈드도 유럽연합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추가 상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풍력 관련주들 강했던 가운데 7%까지 오르면서 이 상품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하락을 보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ETF 시장 거래량 1위 종목이죠. 바로 코덱스 인버스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3거래일째 오르면서 2,420선에 안착했습니다. 이 인버스 상품은 3거래일째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은 연일 사고 있습니다. 다음 이 타이거 소프트웨어도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이 상품 내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른 불을 켜냈지만 NC소프트가 영향이 컸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연이틀 4%의 하락을 보이면서 40만 원 선도 깨고 내려왔는데요. 39만 8천 원까지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이 상품에 하방 압력을 주면서 현재 약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알아봤습니다. 네, 아시아 마감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 하락과 경기 침체에 대한 관망세로 하락과 상승을 오갔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하락 개장 후 상승 전환하며 힘겨루기를 이어가다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니클로 모기업인 패스트 리테일링이 상승세를 확대하며 경기 민감주 그리고 내수 관련주 등이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는 상승폭을 키워가며 마감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현재 0.7%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의 혼조 속 상승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S&P 선물은 0.8%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역시 1%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끄는 하나의 주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죠.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개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까지 상위권에는 변화가 없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새롭게 4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이 5거래일 사이 438억 원어치 순매수했는데요. 최근 은행주들 전반의 분위기는 안 좋지만 6월 분기 배당을 노리는 개인들이 담았습니다. 다음 일진 머티리얼즈 체크해보시면 삼성 SDI와 지난주 8조 5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동박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급등을 보인 가운데 그 후 개인은 연일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고 있는 종목 보시면요.
이 현대차와 기아, 이 자동차 군단 지난주부터 힘이 좋은 가운데 개인은 오를 때 빠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투톱 네이버와 카카오도 올라와 있는데요. 반등할 때 물려있던 개인들은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죠. 이쪽도 분위기는 명확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산업의 성장세를 믿는 걸까요? 포트폴리오 속에 대형주 담고 있고요. 레이저셀과 위니아이드, 보로노이까지 신규 상장주들은 시세를 분출할 것이라고 보면서 잠잠할 때 모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개인 매도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셀티온 헬스케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흔들렸지만 그래도 말아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은 연일 팔면서 순매도 1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에이빌바이오와 알테오젠, HLB까지 제약바이오 전반을 좀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CIS 체크해 보시면 이 경영권 매각에 대기업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급등을 보일 때 개인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핫이슈를 심층 분석해서 날카로운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주는 투데이 핫이슈. 오늘은 40년 만에 찾아온 강하고 빠른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가야 할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거시경제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국내 최고의 패드 전략가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오건영 신한은행 WM 부문의 부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인플레이션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인플레이션의 원인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인플레이션과 현재 인플레이션, 어떤 점이 같고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 할 때 이제 과거의 인플레이션을 말씀해 주셨죠. 굉장히 많은 시기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나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벤치마킹으로 삼는 게 뭐냐면은 70년대 이제 석유파동 당시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70년대하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비교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통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공급 쪽에서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70년대에는 중동 국가들의 원유 수출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전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너지 쪽에서의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 쪽에서도 보시면은 경기 둔화 때문에 당시는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경기 둔화를 갖다 커버하기 위해서 닉슨 행정부 하에서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을 굉장히 방만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근본위 화폐제도 폐지를 하게 되는데 근본위 화폐제를 폐지를 하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 나오게 되죠. 이건 뭐하고 닮아 있냐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코로나 직후에 저희가 무제한 양적 완화와 같은 돈풀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양책을 해줬다는 거, 공급 사이드에서는 에너지 공급이 제한이 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었는데요. 이제 70년대에도 보시면은 50년대 이후에는 물가가 좀 안정돼 있어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물가가 좀 올라와도 이거 금방 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여 년 이상 동안 물가가 안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작년에 물가가 올라올 때에도 이거 금방 낮아지겠지라고 해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이제 미스를 범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지면서 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차이점이 나오게 되겠죠.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인플레이션이 10년 이상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미 물가가 많이 올랐을 때에도 연준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건 이거는 연준이 건드릴 수 있는 물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걸 연준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면서 오히려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굉장히 저하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시를 더욱더 오래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버냉키 전 FRB 의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저는 이제 굉장히 포인트라고 보는데 70년대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10년 이상 이어지면서 이게 고질병이 됐다면 지금은 그렇게 오래 이어진 인플레이션이 아니란 얘기죠. 1년짜리라서 아직은 고질병까지 가지 않았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연준이 큰 실수를 했지만 지금은 작년에 큰 실수를 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공통점에서는 세 가지 원인이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차이점에서는 그때와 다른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연준이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석유 파동과 닮아 있는 점을 보자면 지금 에너지 공급 문제 발생과 시장의 유동성적으로 자금이 많이 그렇죠. 풀린 것 그리고 연준이 이것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그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했다, 좀 네. 우려를 범했다라는 점이고 다른 점으로 보자면 그 전에는 좀 시장을 방관했다면 네. 지금은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주요국이 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의 여러 변수들이 좀 있다는 네, 점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 전쟁도 있고 네. 공급난도 좀 더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근데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중동 국가들이 원유 공급을 늘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 증언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물어봐요, 직접.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파월 의장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조금 짓누르게 되고 수요가 눌러지게 되면 소비가 줄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는 케이스겠죠. 근데 한 가지 볼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아내렸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아내리는데 여기서 무엇이 변수로 작용하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공급 변수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수요를 누른 만큼 물가가 빠르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수요를 짓누르더라도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느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미중 관세를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음 그 7월 중순에는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과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수요를 눌러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공급 변수가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경기까지 함께 잡아먹힐 거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경착륙, 연착륙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부부장님은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시나리오는 사실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보통 성장이 둔화되면 물가가 같이 낮아지니까요. 성장과 물가가 같이 움직이는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공급망에서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만큼 물가가 빠르게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겠지만은 만약에 성장이 둔화가 되면 그만큼 물가도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이후에는 두 갈래 길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가가 안정이 됐는데 성장까지 죽어 있는 이른바 이제 저성장 저물가인데 요건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물가는 제어가 됐는데 성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불씨가 남아 있는 이제 결국에는 성장이 남아 있는 탄탄한 상황.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연준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는 잡고 성장은 최소한으로 손상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에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좀 리세션 쪽으로 경기 침체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준도 움직이고 있고요. 무엇이 시나리오가 되는지도 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움직임을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연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망에서의 이슈 해소를 위해서 다른 국제 공조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만약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경기 침체 쪽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인플레이션은 지금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반드시 침체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네요. 그리고 연준이 지금 원하는 것은 리세션이 아니라 저물가와 성장의 타격을 최소화해서 성장을 네. 좀 지키는 방향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좀 신중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뭐 국제 공조에도 우리가 좀 기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스탠스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네. 하원들로도 뭐 공격도 많이 받고 네,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지 지금 좀 진퇴양난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향후에 과연 연준이 어떤 카드로 이 인플레와 경기를 좀 컨트롤할 거다라고 바라보시나요? 네, 결국에는 첫 번째는 지금 당장은요. 연준에서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지금은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 쪽에 초점을 좀 더 맞추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고 가지 않으면 이 인플레이션이 70년대처럼 고질병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연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게 성장의 둔화를 가져올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연준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레벨까지 긴축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쓰고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선제적인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떻게 줬냐면 연말에 3.5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4.0 정도 봅니다. 라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미 시장 금리가 3.5라든지 4.0 수준을 미리미리 선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시장의 반응을 조금씩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하고 있는 방법은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긴축은 가져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워드 가이던스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예고를 해주니까 예방 주사를 놔주니까 아무래도 직접 닥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려주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소통 강화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연준이 시장과 소통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연준에 대한 그 시장의 신뢰도가 네. 지금 어느 정도인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그동안에 이제 연준이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시장이 그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행보를 좀 보였잖아요. 믿지 네네네. 못하는 흐름. 네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좀 위치에 그러니까 있다고 보시나요? 연준이 이제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서는 또 맞고 일정 부분에서는 틀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말씀드리냐면 연준이 이제 실제로 예측을 잘했느냐. 작년에는 연준이 좀 오만했던 거죠. 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신뢰를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뭐냐면은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액션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믿지를 못할 거고요. 그럼 너네들은 그렇게 금리 인상을 빠르게 못할 거야라는 약간은 좀 냉소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바라볼 텐데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고지고대로 지금은 좀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상반기 동안에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빠른 스탠스로 계속 따라오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이 확실히 바뀌었구나.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도 있겠네? 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어디에 대한 신뢰에는 좀 문제가 있냐면 성장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씩은 의구심을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긴축 스탠스 자체가 과거와 크게 바뀌었다. 요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성장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성장보다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강한 긴축 스탠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통위도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긴축 속도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금리 역전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미 금리 역전 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또 금통위 통화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자본 유출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면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자본이 쏠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단순히 금리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성장도 같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금리가 낮더라도 성장이 미국보다 탄탄하면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미국의 성장이 워낙에 좀 압도적인 편이죠. 그래서 미국 쪽으로 자본 유출이 나타날 것이 너무나 우려가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은도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빅스텝을 따라가려면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성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만큼의 금리 인상 속도를 우리나라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도 굉장히 좀 큰 편이고요. 지금의 성장세도 미국보다는 다소 약한 편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을 막 따라가면서 했었을 때는 다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본 유출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과도한 금리 인상이 우리의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는 정도는 커버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이 올려서도 안 되고 조금 올려서도 안 되는 그 아름다운 점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할 때 미국처럼 팍팍 금리 올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올려가면서 그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가 그래도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작년에 무역 흑자를 해놓은 게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은 04년도나 18년도에도 이렇게 금리가 역전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미국하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 짧은 금리 역전에는 자본 유출이 세게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역전 정도는 허용할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그 균형점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것, 이게 이제 한은에서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 이제 짧다라고 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가 그때 당시에는 1년 정도가 1년 걸렸었거든요. 근데 1년 정도가 걸렸고 18년도에는 그것보다도 더 짧았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금리 차이가 한 1%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 뭐 2년, 3년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금리가 역전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네.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최대 한 1년 정도의 이제 기간. 최대 1년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들보다는요. 네. 그때보다 우리는 짧을수록 그렇죠. 좋다.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에 대해서 뭐 자본 유출 전까지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점차적으로 미국을 좀 따라가고 또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는 선까지 좀 해야 되고 네. 굉장히 좀 어려움에 좀 직면해 있는데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환율이 큰 부담으로 네.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뭐 금리와 더불어서 이 경기와 자산 가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인데 지금 1,300원이 뭐 떨어지긴 했지만 그 넘어서는 환율에 대해서 시장이 좀 걱정을 하는데 네. 또 제가 좀 뉴스를 읽어보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뭐 위기 상황 지표라 보기는 어렵다. 아, 지금 네. IMF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네네. 또 의견을 내놓기는 네,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달러화 강세 그리고 현재 원화 가치의 수준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전에 글로벌 달러가 어떤지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글로벌 달러 자체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4포인트, 오늘은 좀 내려오긴 했지만 104포인트를 넘어섰었거든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 세계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거의 붙을 정도로 떨어졌고요. 엔화는 98년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위안화도 되게 빠르게 약세로 전환이 됐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08년도 이후 처음으로 이제 1,300원이 넘어선 상태죠.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다른 통화가 다 안정이 돼 있는데 원달러 환율만 뛴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원화만 뛰어오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달러 강세 압력을 전 세계가 받는 과정에서 1,300원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만 일방적인 약세다. 이거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율이 올라가는 게 그럼 마냥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클 때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1,300원이라는 환율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장을 안정적으로 좀 지켜줬었습니다. 근데 이게 뛰어넘어가지고 계속해서 팍팍 올라가게 되면은 어쩌면 이 환율에 대해서도 당국에서도 방어를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들도 생겨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외환 시장의 불안을 조금은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엔화 약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즘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또 도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네.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뷰가 어떠세요? 그러니까 환의 방향성을 베팅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통화의 약세를 가져갔었을 때는 일본의 수출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입의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5%보다는 낮지만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을 겪어왔기 때문에 2%가 넘어가는 물가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느껴요. 그러면 엔화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 기업들한테 무언가를 주는 건 좋지만 내수 시장이 힘들어지면서 소비 경기라든지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 내각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로도 부메랑처럼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거는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을까? 요거는 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리스크하고도 연관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하반기 달러화나 원화의 방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달러화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그러면 역으로 또 달러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의 방향성에 투자하는 건 이제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있고요. 환율이 이제 귀신도 모른다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만 컨셉을 잡아 말씀을 드릴게요. 달러를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담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나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렸었을 때는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자금 쏠림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렸었을 때는 달러가 굉장히 양호한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주식이나 채권은 다 힘들지만 달러는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300원까지 거의 1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베팅하면서 모든 금액을 다 달러만 사는 거,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통화분산 차원에서 달러를 가져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방향성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예측할 그렇죠. 수가 네. 없다. 다만 안전자산의 목적으로 달러를 일부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 주셨고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영역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지표들을 잘 팔로우를 좀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지표들을 보는 데 있어서 또 너무 많은 지표들이 나오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자들도 이제 다 체크하자면 또 너무 많고 네. 방대하고 혼란스러운데 네. 어떤 점들 좀 체크를 해 나갈까요? 저는 시작하실 때 이제 GDP 나우라는 걸 보여주셨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제 성장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인데 일반적으로 GDP가요 3개월 후행해서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3개월 전 날씨를 보는 느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전 날씨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GDP도 되게 중요한 지표지만 GDP 나우는 지금 GDP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제 GDP 나우를 말씀드린 이유가 성장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지는 GDP 나우에서 좀 상당 부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장을 보는 지표 중에 장단기 금리 차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지 여부를 성장 사이드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성장만큼 중요한 게 지금은 물가죠. 물가를 보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준에서 이제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본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0.75%를 인상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발표되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글로벌리 물가 상승세를 좀 자극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원유 가격하고 그다음에 곡물 가격이죠. 그래서 국제 유가하고 곡물 가격의 흐름, 요걸 좀 같이 보시면 어떤가, 요렇게 좀 정리해 드립니다. 네, 3개월 후행 GDP가 아닌 그 GDP 나우,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 여부, 소비자 물가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제 유가까지 저희가 좀 참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콕콕 집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긴축의 소용돌이 속 원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이 변동성이 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산업 구조로 원화 약세가 득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글로벌 경기 우려로 대표 산업들의 수요 우려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 시기에 원화 약세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들한테는 양호한 성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문제는 원화 약세가 되는 만큼 엔화나 위안화가 다 약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원화 약세로 받는 효과가 상당 부분 희석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조금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러면은 명암이 있으니까 그럼 안 좋은 면은 뭐냐라고 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수입 물가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서민 경제에는 굉장히 힘든 모습을 좀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서민 경제에 주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의 입장들. 여기서도 보셔야 되는데 원자재 수입 기업들은 결국에는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도 늘어나지만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서 비용 부담도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됐었을 때는 수입 물가, 그런 수입 기업들, 그러니까 내수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한 환경이 처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화 약세가 우리는 수출 성과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엔화도 약세고 이완화도 약세니까 이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점. 그리고 이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라서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는 콩기름 가격까지 지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격이 좀 시작이 된 것 같고 성장의 둔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 주식 시장에는 이제 악재로 좀 해석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부부장님께서 이제 출간하신 부의 시나리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이제 둘리 스파이더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리가 라면 공급을 조정했던 부분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 이야기가 아주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현재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인플레는 진정이 되고 긴축이 적정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미국 수요의 공백은 길어지지 않는 시나리오. 네, 그렇습니다. 이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의 사이클을 그려본다면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려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트 시나리오를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들으시면 이제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빠르게 휴전이라든지 종전 쪽으로 가는 거는 시장에는 공급 사이드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 사이드에서 숨통을 틔워주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연준의 긴축 속도가 그만큼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준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어디까지 긴축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해줬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물가 상승세 쪽에서 풀려주면은 포워드 가이던스로 높여놨었던 금리를 낮춰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의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가 이게 그만큼은 아닐 것 같아라고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의 수요 위축이 상대적으로 좀 둔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천천히 가게 되잖아요. 그럼 달러 강세가 좀 풀리게 되겠죠. 달러 강세가 풀리게 되면은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 시에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돼요. 달러로 돈을 내야 되는데 달러가 비싸지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신흥국들한테는 소비의 여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망에서의 이슈가 풀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 신흥국들이라든지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소비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 수요 둔화를 여기서 커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공급망 쪽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는다는 것도 있지만 국제 공조 차원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 문제도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휴전이나 종전이 빨리 돼야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미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주셨는데 달러와 강세를 포함해서 모두 외국인 시각에서 볼 때는 국내 그 할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산 가격 측면에서 볼 때 국내 금융시장의 매력도는 그러면 어떤가요? 일단 첫 번째는요. 달러 강세 상황에서 원화가 약세가 됐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이 나타났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잘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도 맞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외 수출 의존 성장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 침체는 우리나라한테는 물동량의 축소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투자 매력을 갖다가 다소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악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은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우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달러 강세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제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침체가 왔을 경우에 받는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나 시장이 지금 매력적이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있고 기관이 있고 또 개인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 주체의 구도를 좀 봤을 때 주로 개인이 조금 홀로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부부장님 같은 또 멘토님들의 덕분에 네. 개인들이 그래도 매크로에 대한 뷰를 키워가면서 네. 투자에 대한 지식도 높아지고 네. 대응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 자산을 잘 지켜야지 앞으로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혹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런 습관들은 조금 버렸으면 좋겠다, 네. 멀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쏠림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언가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쏠려가자라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빅테크에 대한 쏠림이 좀 강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원자재 쪽으로의 쏠림이 좀 강해지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특정 자산의 자금이 쏠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끌 투자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부채를 끌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영끌 투자라는 건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만 기어도 굉장히 불리해져요. 초조해지고. 왜냐하면 이자를 그만큼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를 너무 늘리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경계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약간 감에 의존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이제 이런 경향들이 조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좀 냉정한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는 것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쏠림 투자, 영끌 투자가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3억 정도를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만 그렇죠. 100만 원 정도 네, 이제는 많이 월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냉정한 학습을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할 텐데 최근에 나온 부부장님의 책 그 인플레이션에서 네. 살아남기 감사합니다. 투자자분들에게도 참 인기가 참 많더라고요. 네. 인플레이션 시대 향후 글로벌 자금의 유동성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요. 과거에는 지금 이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글로벌 유동성 자금도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업종 간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어느 한쪽에 딱 머문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빠지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매크로 환경이 불안하다라는 거고요. 이 매크로 환경에 적응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이 매크로 환경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제압이 될 때까지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순환매가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동성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면은 무언가 차별적인 성장이 나오는 쪽으로 자본이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쪽의 움직임을 조금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매크로 환경이 지금 불안한데 이 불안한 게 겪어본 불안함이 아니라 처음으로 겪어본 그렇죠.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빠르게 좀 순환매가 네, 나타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이 좀 이제 네. 부족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그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큰 그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생존해야 하는가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얘기는요, 무언가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됐었을 때 마음껏 돈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럼 돈 풀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을 때에는 정말 과감하게 돈을 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방만한 생각이 되게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년에 코로나가 다시 닥쳐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다른 팬데믹. 그때처럼 거대한 부양책을 똑같이 쓸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쓰면 엄청난 괴물이 나타날 수 있어라는 두려움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난 10여 년 동안은 무언가 시장이 흔들리고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연준 푸시라는 미명하에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려 나오면서 다시 자산을 끌어올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반복이 됐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의 패턴만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있죠. 요 정도면 무조건 연준이 들어오니까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패턴에 의존한 투자는요. 조금은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언의 말씀으로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조언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는 물음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다각적인 분산 투자로 자산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오건영 신한은행 WM 부부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을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더 알차고 더 신선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